앞서 왜 1차 의료의 변화가 필요한가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1차 의료 발전 등에 대한 특별 법안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지금 오늘 공동 주최한 보건의료개혁 국민연대에서 사실 이 메르스가 터졌을 때 기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에피데믹이 와도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메르스가 또 오면은 요번엔 괜찮을까? 지금 시스템에서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조사한 거죠. 보시면 대학병원 응급실 밤이라 여전입니다. 그래서 저 중에 진짜 중환자가 우리나라 전체에 엄청 많은 거면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유명 병원에만 환자가 몰리고 응급이 아닌데도 그 병원에 입원하려고 심지어는 외래 진료가 안 되니까 빨리 진료받으려고 온 사람끼리까지 다 응급실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메르스가 또 와도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얼마 전에 그 C형 간염 집단 감염병이 있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진료한 의사가 그 후에는 면허만 있으면은 계속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몸에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으로선 그냥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 지금 뭐 대부분의 유명 대학병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지금 해결이 될 것인가? 병원을 더 지으면 해결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인데 모병원의 순환기내과로 이제 국내 대가인데요. 그분이 저한테 파석에서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환자 중에 30%는 손저림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초신경염인데 사실은 순환기내과 환자가 아니죠. 뭐 가정의학과나 내과나 신경과에서 볼 환자인데 왜 선생님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손저림은 순환기라고 생각을 하고 순환기니까 순환기내과한테 간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 환자가 아닙니다라고 돌려보내느라고 시간을 많이 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정작 빨리 진료를 자세히 봐줘야 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지 말아야 될, 와서 도움이 안 될 그런 환자들까지 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 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다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차 보건의료 체계,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미비하고 또 양적, 상업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차 보건의료가 사실 붕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추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원하고 계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뭔가 바뀌게 되면 내가 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보건의료기업 국민연대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뵙기 어려웠던 노조의 핵심 멤버들도 계시고 여러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영역의 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환자를 대표하는, 환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같이 프리 디스커션을 해보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제도 계획을 바로 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현재 1차 의료는 의사 면허증만 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다른 나라, 영국 같은 나라도 상당히 긴 시간 1차 의료 의사로서의 그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개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면허증만 따면 바로 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앞서 발표하신 고병수 원장님처럼 정말 훌륭한 1차 의료 의사도 있겠지만 아닌 분도 간혹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한번 낮은 1차 의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동네 병원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에서 강제적인 정책으로 무조건 아무개 의사에게 1차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강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모
대중강좌에서 정말 주치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동네 의원을 정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관리를 받는 게 큰 병원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고 강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주치의를 소개해달라고. 근데 동네 의원을 소개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시는 지역의 대학병원 교수님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누가 밀어붙여도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수련 의료기관을 한번 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사실은 의사의 수련은 지금 다 병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2차 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데 지도 전문의나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수련 환경이 열악하고 1차 의료의로서의 수련을 강조할 그럴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입원 환자, 중증 환자, 중환자실 환자 보기 바쁜 거죠. 그래서 정말 고생들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전공의가 트레이닝을 마치고 나가서 개원을 했을 때 필요한 지식은 의외로 별로 못 배우고 나간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 교육 수련 비용과 급여를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 근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과거에는 인턴 레지던트 급여가 워낙 싸고 오래 일하니까 그게 병원의 이익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뭐 전공의 특별법으로 근무 시간도 제한이 되고 급여도 예전보다는 올랐던 데다가 어쨌든 병원에서 모든 걸 부담하는 그런 피고용인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모과에서 1차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차 의료기관에 한 달 파견을 보내겠다. 병원에서 브레이크 걸립니다. 우리가 월급 주는데 거기를 왜 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수련받을 1차 의료기관이나 그 지도를 해줄 지도 전문의를 찾기도 어렵고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 의사 입장은 어떨까요? 의사는 1차 의료의사에 대한 낮은 급여와 사회인식 때문에 단과 전문의 또 대형 병원 근무를 선호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과 전문의를 한 다음에 대형 병원에 자리가 그만큼 없는 게 문제죠. 또 전공의 트레이닝 받을 때 1차 의료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개원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미생물학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에 있는 것보다는 의협을 하시겠다. 그러면 개원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면허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그동안 수련 못 받은 것을 수련받고 개원을 할 만한 수련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임상병리 쪽을 하시다가 개원을 하시겠다 할 때 임상정리과처럼 환자를 진료하지 않던 선생님은 그 분야에선 전문가지만 나가서 개원할 때 배우고 나가서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나가든지 그냥 나가서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경증 질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집중돼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개원가로 가는 급여 몫은 줄고 대형 병원으로 돈이 쏠립니다. 그리고 3분 진료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수련 의료기관, 의사, 정부 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가기고 있지만 실제로 선뜻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장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틀림없지만 전제가 있죠. 그 의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실력이 그만큼 있는 의사라는 그런 전제.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 제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세계보건기구라든지 또 원카라는 세계 1차 의료의사회에서도 1차 의료의사를 잘 배출하려면 의과대학 단계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련 단계에서도 별도의 특별한 교육을 잘 받아야지만 재기능을 할 수 있다. 즉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료가 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질적인 퀄리티가 있는 진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비교 가능한 나라들, 일본, 캐나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을 보면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니어 레지던트도
국가 회계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련도 부담을 일부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전공의 임금과 지도 전문의 임금, 그다음에 병원에서 수련 교육 비용을 따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자유의료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전공의 및 지도 전문의의 인건비나 수련 비용들을 어느 정도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국가 단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을 하느냐? 병원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수련을 제대로 시키려면 지원을 하고 대신에 그 수련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은 10원 한 장 내지 않기 때문에 수련에 관여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의사협회, 또 전공의 수련 교육 시민위원회, 그 다음에 보건자원군 같은 데서 이 전공의들의 수련에 대해서 특히 1차 의료 의사를 개발하고 수련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경쟁에서 뒤처진, 여기저기 가려다가 못 가고 경쟁에 뒤처진 의사만 1차 의료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1차 의료의 퀄리티는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영국이 1차 의료 수련 강화를 최근 10년 전부터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원래부터 의료 전달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그 인구 고령화, 의료 기술의 발전, 또 병원에서의 진료 서비스를 가정이나 커뮤니티로 이전하면서 1차 의료의사와 1차 의료팀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 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이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나 또 어떤 관리가 리더십이 1차 의료의사에게 필요하다는 게 강조됐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필요한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사실 원래도 잘 돼 있었습니다. 2005년 이전에 보면은 1년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하우스 오피서 과정과 2, 3년에 시니어 하우스 오피서 과정, 즉 뭐 우리로 치면 굳이 따지면 1차 의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5년 이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수련을 총 5년으로 강화하고 그 중에서 2년 이상은 병원에서 수련받는 게 아니라 1차 의료기관,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앞으로 일할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레지던트가 2년 동안 밖에 나가서 1차 의료기관에 수련을 받는다. 그럼 그 페이를 병원에서 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1차 의료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캐나다와 유럽 국가를 보시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나라는 땅은 넓고 인구는 우리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의료의사가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의료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면서 1차 의료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의 임금은 보건부가, 지도 전문의 인건비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많은 나라들이 무조건 의사 면허를 따면 개원을 하기보다는 일정 수련을 받아야지 개원이 허가되는 나라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죠. 지금 갑자기 뭐 수련 안 받으면 개원 못하게 한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이 수입이나 재정 등의 조금씩 차이를 둠으로써 별도의 수련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체크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도 사실 호주에 갔을 때 처음에 그 임상 수련을 받을 때 진료를 보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는데 그 면허가 감독하 면허였습니다. 그리고 한지 면허,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는 거였는데 이제 그 딱지를 떼려면 어느 정도 수련을 마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도 면허를 따도 혼자 독자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수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1차 의료 발전 등에 대한 특별법안 내용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단숨에 강제화하고 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전혜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의사든 환자든 누구에게든 사명감으로만 몰아붙여서는 될 일이 없다. 실제로 동기부여가 되고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 가칭입니다만 목적은 우리나라의 1차 보건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교육 수련, 그 다음에 1차 의료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지금 2조에는 1차 의료에 들어가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책무를 가져야 될 것인가? 1차 보건의료의 기능 정립과 1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 다음에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사실 돈 없이 되는 일은 없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국민 교육 홍보를 위한 그런 노력도 정부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것을 총칙에 넣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상의돼서 1차 보건의료 관련돼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의협회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 또 학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게 이미 우리 의료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틀을 너무 많이 흔들지 않고 이 문제를 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많은 스타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형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용 산정 방식과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의료계나 시민단체나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그리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넣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 협력 진료 개선, 그러니까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 진료 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넣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학병원, 2차 병원과 의원 간은 협력 체계가 아니라 같이 경쟁하는 체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의료 교육 수련 지원, 즉 사실 양질의 아주 퀄리티가 높은 1차 의료 의사가 많이 배출이 된다면 제도가 정착하는 건 매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제외국의 예를 드렸던 것처럼 각 임상 과목에서 1차 의료 수련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 수련비 등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 물론 아무나 너도 나도 하고 청구하면 안 되겠지만 계획을 복지부에 내면은 승인을 받으면 1차 수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거의 안 돼 있는 게 수련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 수련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금 큰 병원들이 다른 거는 안 무서워해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질평가, 병원 서비스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1차 의료 수련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넣게 되면 그러면 병원이 움직일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년만 해도 내과가 4년제에서 3년 플러스 2년으로 바뀌고 있고 아마 몇몇 과가 추이를 봐서 계속 변화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과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차 의료 내과 의사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겠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로 갈 사람들은 2년 펠로우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 그게 맞는데 지금 수련 병원들이 1차 의료에 아주 통달한 내과 의사를 양성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수련하면은 병원이 지금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으로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엔트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한 대학병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hysician Retraining and Reentry 프로그램. 여기 신청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스페셜리스트로 큰 병원에 있다가 1차 의료 의사를 하고 싶은 분들, 또 장기간 이런저런 이유로 쉬다가 다시 진료를 하고 싶은 분들, 또 퇴직을 했는데 다시 진료를 하길 원하는 의사, 또 은퇴 임박해서 파트타임 진료직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훌륭한 외과 의사셨는데 어떤 뭐 관절의 문제나 아니면 손 떨림 문제로 수술이 이제 어려워서 이제 개원의로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저는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분들이 바로 1차 진료의사로 투입될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그럴 만한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이거 하나는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대학병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1차 진료의사로서 이분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을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수료자에게는 여러 1차 의료기관에 취업 안내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요새 타보시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런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 계시면은 나오시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기초의학을 하신 분이 타고 계시면, 제 친구 중에 하나 기초의학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는 나가봐 그러는데 본인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왜? 예전에 레지던트 때 아니죠. 그 전에 학생 때 배우고는 한 번도 환자를 치료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1차 의료에 투입이 되면 비행기 안에서야 한 번 피하면 그만이지만 개원 환경에서는 역량을 갖춘 분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1차 의료 모델 개발을 지원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실제 아까 고명수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독일의 공동개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 하는 게 어렵거나 한계가 있을 때는 뭐 그룹 개원을 한다든지, 또는 요새 이슈가 되는 장애인, 노인 진료 같은 경우는 또 특화된 그런 의료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 다 1차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 정부나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진행이 되려면 담당 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안에 전담 조직이 있어야지 1차 의료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그분은 이걸 제대로 셋업하는 게 최고의 책무이니까 그러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국회 사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면 계속 프로그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시법이라고 볼 때 일단 잠정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잡았지만, 뭐 이것은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1차 의료가 확 살진 않겠지만 의료 전달 체계를 셋업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1차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임박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또 의료사고들 많이 발생하는 거, 대형병원 쏠림, 그로 인한 산분진료, 응급실에 많이들 방문하는 거, 또 메르스 같은 일이 또 터질 가능성, 그 다음에 사회비용 감소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새 고령 노인 환자들 보면, 노인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요새 60세를 노인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니까요. 60세 환자 보면은 병 서너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극과를 갈 것인가? 고지혈증은 순환기내과 가고, 당뇨는 내분비내과 가고, 관절염은 정형외과 가고, 허리 아픈 건 신경외과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멀티플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아까 고병수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일이 악화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자국을 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